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이제 금리에 따른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6월달 다음 주에 금리 내용이 이제 FOMC에서 나오게 될 것인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6월달에 기대감이 별로 없더라도 하반기에 거의 할 확률은 전 매우 높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그 근거치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PC 가격 지수도 이제 계속 내려오다가 주춤주춤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위로 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 나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측면은 1분기의 기대 GDP율도 매우 많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지출도 좀 기여도도 감소를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하반기 시간이 계속 지날수록 금리 부분을 낮출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존 윌리엄스도 하반기부터는 좀 괜찮지 않겠냐라고 조금씩 흘려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임팩트 있었던 이유는 이제 요 내용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었죠. 그래서 22년도 7월 때 금리 인하 인상 후 첫 번째 피벗 나왔고 19년도 9월 이후 또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번 형태에서도 이제 0.25 정도를 했지만 이제 앞으로 상황 보고 데이터 값을 좀 보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라가르드 총재가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적시에 중기 목표인 2%에 돌아오는데 전념을 하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정책적 금리 충분히 제약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우리는 적절한 제약 수준과 기간을 결정하기 위해 지표에 의존하고 회의마다 접근하는 방식을 계속 따를 것이다. 특히 우리의 금리 결정에 들어오는 경제 및 지표는 인플레이션 움직임과 통화정책 영향의 정도를 고려한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우리의 평가에 기반할 것이다. 특정 금리 경로를 사전에 약속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런 거 질문하지 말아라 라고 저는 그렇게 또 느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보게 되면 이건 뒤에 가서 설명을 하고,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올해 최저 금리 2번 더 할 것 같다라는 조짐이 좀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5일 기준점으로 기준금리를 0.25 낮췄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미친 듯이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죠.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더 빨리 둔화를 함으로써 금리를 자체적으로 먼저 내릴 것인지, 이것보다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가 먼저 우선적으로 내리게 되면 달러에 있는 갭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서 오히려 어쩔 수 없이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유율이 생긴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걸로 인해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은 매우 높아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외로는 한국의 금리 차 부분이 다른 나라가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못해도 3개월 정도 더 오랫동안 지속을 하게 되면 한국 경제에서는 어마무지하게 좀 치명타가 될 확률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강달러가 계속 유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게 상반기에 이제 시간 때문에 다 이야기를 못했지만 캐나다는 올해 안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츠가 너무 많이 붕괴가 됐고 리파이낸싱 돌아오는 리츠 물량만 해도 생각보다 부동산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좀 안정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형태라고 저는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도 내렸고 유럽도 내렸기 때문에 총 통화에 있는 비중을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한 쪽에서 이렇게 금리 인하를 먼저 선제적으로 내렸다라는 게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환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노동지 시장의 둔화 시그널 추이도 최근 발표 추이를 보게 되면 구인 건수도 매우 많이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 고용 부분도 매우 많이 줄었죠. 그래서 테슬라도 고용 많이 구조조정 많이 했었고 그다음 빅테크 기업도 구조조정 많이 했었고 자동차 뭐 포드나 뭐 그다음에 GM도 많이 줄였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당장 뭐 내일 바로바로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상 못해도 6개월 정도가 지나서 보게 되면 이거 분명히 효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재미없는 내용이니까 대충 한 요 정도로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약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지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유로화가 좀 강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달러에 따른 변화적 추이도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9월달에 FOMC 금리 인하 부분의 확률도 거의 계속 낮아지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9월에 따른 기대감은 높고요. 6월달에 QT 부분을 좀 만지작했으니 그 다음에 이제 QT를 또 만지작거리는 것보다는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미국 주식 시장은 비트코인과 같은 방향성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ETF에 따른 방향성은 전체적인 미국 지수가 좋아야지만 같이 추정하면서 같이 비례하면서 성장을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로 요즘에 주포가 누구입니까? ETF에 있는 유입량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변동성과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금리에 따른 변화적 추이에 따라서 테더나 나머지 있는 쪽이 국채를 좀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변동성 추이에 계속 노출을 당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있는 금리와 그리고 미국의 주식 시장에 있는 지수들이 어느 정도는 좀 방어가 잘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약간 오지랖으로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린다라고 하면 주식시장과 채용 공고 추이에 과거에는 비례했지만 요즘에는 엇갈림 반응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문가 의견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많이 꺾였던 이유는 AI가 그만큼 어느 정도 대체를 선제적으로 반영을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가능했던 부분에 있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좀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인텔과 그 다음에 기존의 뭐 소프트웨어 기업 쪽에서 대다수 좀 많이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견은 이런 겁니다. 이 코로나 때 이제 겪었던 일자리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그만큼 채용 공고를 어마무지하게 뽑고 난 뒤에 이게 다시 사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한번 느끼다 보니까 그 다음 채용 공고를 많이 안 뽑았죠. 이때 대량 많이 뽑고 이때 꼭 뽑지 않으니까 채용 공고 수가 줄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있었던 이 대부분 투자 빈도가 이제 지수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채용 공고가 좀 더 둔화를 했던 이유는 이때 이 세 번째 의견으로는 대부분 이제 빅테크 투자 부분이 어느 쪽에 많이 들어가져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인력이 많이 충원되는 그런 쪽에 투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부분 좀 알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도 이제 이번에 고용 지표가 좀 더 최악으로 나왔을 때는 이제 요게 좀 배드 뉴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중간값을 맞추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적당한 범주로 나와주길 좀 바란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주식 시장이 있고 개인 소비 증가율 추이와 개인 소비 이제 개인 소득 소비와 개인 소비 부분이 있습니다. 파란색이 개인 소득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개인 소득 부분이 좀 많이 튀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코로나 지원금이나 뭐다 해가지고 많이 뿌려졌던 때가 있긴 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그래프가 찌그러졌기 때문에 보기가 좀 어렵지만 나머지 이제 개인 소비 부분보다 이제 어찌 보면 소득 부분
추이와 소비 부분 추이가 원만하게 좀 가준다라고 하면 그때가 좀 저점이었구나. 많이 추정을 하면서 가는 방향성은 거의 일치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득 증가율 추이의 저축률 부분도 이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이 소비의 증가율 추이는 이제 더 여기에서 좀 더 둔화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적 추이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 좀 많이 동의가 하는 게 이게 가계의 초과 저축을 할 때는 코로나 때 요때인데 요 3년 동안 미친 듯이 진짜 초과 저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도 하고 뭐 사 먹을 거 사 먹고 그랬죠. 최근에 그래서 전기차도 많이 인기가 좋았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 떨이 판매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거의. 근데 24년도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찍혔기 때문에 요거 길어봐야 한 6개월 정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인 쪽 관점으로 보셔도 되고 부동산이나 나머지 쪽도 보셔도 된다라고 하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오해를 할까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린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내려가긴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쇼킹할 만큼 빨리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중립금리가 생각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릴 때도 있고 다시 내려가는 형태가 일시적으로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대출을 일으키거나 또 너무 많은 레버리지를 쓰는 것도 저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최근에 이제 BNB도 저번에도 추천을 해드리기도 했지만 BNB는 런치패드가 계속 다시 진행을 할 때마다 BNB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보상 부분의 할당 추이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BNB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려고 하고 FTUSD 풀은 생각보다 좀 많이 키울 생각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BNB가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 알트코인에 또 다시 약간의 움직임과 분위기는 나쁘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요즘 동향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